물 흐르듯 살아온 길 위에서. 복동이. 나는 서울 도남동에서 태어났다. 청량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동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지금은 건물과 빌딩이 가득하지만 내 기억 속 고향은 수락산의 푸른 능선이 멀리 보이던 한적한 동네였다. 나는 일곱 남매 중 셋째였다. 형제 자매 간의 다툼도 거의 없었고 부모님의 간섭도 심하지 않았다. 12살 무렵에는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다가 통금 시간에야 들어오곤 했다. 운동장을 뛰며 땀에 젖은 교복을 입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웃으며 이제 그만 씻고 밥 먹으라 하셨다.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즐거웠고 뛰고 움직이는 시간이 곧 자유였다. 그 시절에 나는 세상 근심이 없는 단순하고 건강한 아이였다. 6.25 전란 때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셨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쌀을 들고 올라오셨는데 그날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 쌀로 바람떡을 만들어 팔아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 나중에는 팥죽과 콩물 장사를 하셨는데 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 고등학교 1학년이던 내가 어머니 곁을 지켰다.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덕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다툼이 없는 분들이셨다. 자녀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를 원망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묵묵히 할 일은 스스로 해내며 살아가셨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나는 닮고 싶은 사람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나에게 인생의 본보기는 이미 집안에 있었다. 지금도 그분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두셨고 그중 한 명이 내 아버지였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후처를 맞이하셨다. 그 후처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한 집에서 모두 함께 자라며 가족의 구조는 복잡해졌다. 어린 마음에 왜 부잣집도 후처를 드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어른들의 대화가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조부모를 정성껏 모셨지만 새로 들어온 할머니는 가치관이 달랐다. 예전엔 논이 곧 재산이었다. 할아버지는 농사 수확의 절반은 내 것이다라며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주듯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후처가 몰래 도장을 파서 자기 자식 명의로 논을 바꿔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땅을 팔 수도 없었고 병원비를 마련할 수도 없었다. 그때의 속상함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조용히 일하셨고 조용히 자식들을 키우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성실함이란 이런 것이라고 배웠다. 반면 외갓집은 다정하고 화목했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도 외할머니와 외숙모가 함께 가정을 이끌며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본가와 외가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그 대비 덕분에 나는 사람과 삶의 여러 얼굴을 일찍 배웠다. 고등학교 입학 때 아버지가 투아레스 시계를 사주셨다. 일곱 남매 중 나만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축하한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아끼며 매일 찾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내 인생의 첫 보물이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컴퓨터 회사 회계부에 입사했다. 그 회사는 욕설 한마디 없는 조직이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기본부터 철저히 배우는 곳이었고 그 속에서 책임감과 신뢰를 배웠다. 동료들은 형제처럼 가까웠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성장했다. 회사의 배려 덕분에 미국 본사로 발령받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미국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새로웠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였다. 나는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나중엔 술집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가 들었다.
그 사건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았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는 돈보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빠르게 흘렀다. 그곳에서 배우자도 만나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다. 지금은 자녀들이 외국에서 각자 잘 살고 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저 건강하게 지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부모로서 그 이상 바랄 건 없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단순하다. 아침이면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향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저녁엔 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다. 운동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누군가 운동이 지겹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나는 운동은 그냥 생활이에요. 라고 답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동을 하고 걷는 동안에는 과거의 힘든 기억이 사라진다. 요즘은 유튜브를 자주 본다. 가짜 뉴스가 많아 골라서 보지만 정치학자 이충근 씨 강의는 꼭 챙겨본다. 또 실화 사건이나 사회 다큐멘터리 영상도 즐겨본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조용히 영상을 틀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는 것도 하루의 낙이다. 그렇게 책 속에서, 영상 속에서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나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지만 외롭지는 않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 모임이나 옛 직장 동료 모임에도 가끔 참석한다. 취미나 관심사는 달라도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집에서는 화초를 가꾸며 시간을 보낸다. 사실 화초는 잘 키우지 못한다. 물을 자주 줘서인지 금세 시들기도 하지만 어느 날 작게꽃이 피면 그만큼 기쁘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오늘 하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물 흐르듯 살아온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산 적은 거의 없다. 그냥 주어진 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 되돌아가도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특별한 성공은 없었지만 실패도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아라는 것이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필수다. 체력이 좋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오래 사는 건 조금 두렵다. 인생은 길기보다 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 언젠가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고 싶다. 내 삶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지금의 나처럼 담담하고 평안하게 가고 싶다. 이제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걱정거리가 없으니 잠도 잘 온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쁘게 달리던 젊은 날도 상처 많던 이국의 시간도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나날도 모두 나의 일부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같다. 감사하며 담담하게 오늘을 살아간다. 봉사자 소감. 강진아. 복동이 어르신은 언제 뵈어도 밝고 단정한 분위기를 지닌 분이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시고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여기며 성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상에 대한 불평이 없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태도에서 삶을 대하는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나온 세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어르신만의 단단함이 전해졌다. 인생을 항상 잘 살았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노래교실이나 각종 모임에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좋은 기운을 나누셨고 그 밝음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었다.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나 또한 행복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